당신 같은 시골 촌놈이랑은 더는 못 살겠어요. 이제 이혼합시다. 아내 정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대사처럼 또박또박 들려왔죠. 저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괭이를 놓쳐버렸습니다.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진 괭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니, 어쩌면 제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꼭 찾아옵니다. 35년이었습니다. 저 김영수와 정미숙이 함께 살아온 세월이요. 25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만나 이 산골 마을에 신접살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때 정미숙은 이 마을에서 제일 예쁜 색시였습니다. 하얀 피부에 동그란 눈망울, 그리고 수줍게 웃을 때면 볼에 보조개가 패이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농사일에 찌든 정미숙의 손은 거칠어졌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미숙의 눈빛에서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평생 농사만 짓고 살면 뭐해요? 남들은 도시 나가서 돈도 벌고 애들 대학도 보내는데 우리는 뭐해요? 흙만 파고 거름만 치고 그것만 하다가 늙어버렸잖아요. 정미숙의 불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였죠. 옆집 박서방네가 서울로 이사 가면서부터였나요? 그때부터 정미숙은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도시 생활이 나오면 부러운 눈으로 화면을 빤히 쳐다보곤 했어요. 저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미숙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저는 정말로 농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식쟁이였죠.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지키며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엔 김을 메고 가을엔 수확하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당신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요. 옆집 최씨네는 땅 팔아서 아파트 사고 남은 돈으로 치킨집도 차렸대요. 근데 당신은 뭐예요? 이 좁은 땅 붙들고 1년 내내 허리 휘어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정미숙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손가락 사이로 흙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평생 만지고 일군 이 흙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여기 이혼 서류예요. 도장 찍어요. 우리 이제 그만 갈라서요. 정미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는데 그 색깔이 너무나 선명해서 눈이 부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겁지도 않은 종이 봉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아내는 간단하게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내 명의니까 내가 가져갈게요. 그 안에 있는 돈은 내가 모은 거예요. 통장에는 1,000만 원쯤 있었습니다. 제가 농사지어 번 돈을 아내가 모아둔 거였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아내가 35년간 살림하며 모은 돈이니 당연히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땅이나 집은 어차피 값도 안 나가잖아요. 그건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아내는 시골 땅과 낡은 집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그저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미수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붙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보내줘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60이에요, 60.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당신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요. 정미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듯한 짐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생각보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35년 세월이 그 작은 가방 하나에 담길 수 있다는 게 참 허무했죠. 어디 가려고 그래? 딸네 집이요. 수진이가 같이 살자고 했어요. 손자들도 보고 도시 생활도 해보고 싶어요. 정미숙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가벼워 보였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박고랑 옆 흙바닥에 그냥 털썩 앉았어요. 손에 쥔 이혼 서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봄볕은 따스했는데 제 가슴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순의 마누라가 나갔대. 그럼 그렇지. 농사꾼한테 시집와서 평생 고생만 했는데 60 넘어서라도 도망가지. 참 불쌍하긴 해.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아내한테도 버림받았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장 보러 나가도 마을회관 지나갈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는 표정이었죠.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평생 함께 잠들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싫다고 투덜댔던 제가 그 소리가 그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텅 빈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는 일도 서툴렀어요. 늘 미숙이 해주던 일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밭으로 나갔습니다. 해 뜰 때 나가서 해 질 때 들어왔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괭이질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으면서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제가 잘못 산 걸까요?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잘못된 삶이었을까요? 땅을 지키며 사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미숙에게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그저 답답한 과거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떤 말보다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밭에는 푸른 고추와 가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수확의 기쁨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키우던 작물들이 이제는 그저 혼자 해치워야 할 일거리로만 느껴졌죠. 새벽 4시면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어요.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저는 작업복을 입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이슬 맺힌 풀잎들이 장화에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일을 멈추는 순간 텅 빈 집 생각이 밀려왔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밭고랑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싸주던 김치찌개 도시락 대신 이제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 전부였죠. 영수 씨, 혼자 사니까 많이 힘들지? 옆 밭에서 일하던 최순떡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70이 넘은 최순떡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입이 무거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마음을 열고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살아요. 일하면 시간이 가니까요. 그래도 사람이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맛이 나는 법인데 말이요. 최순덕 할머니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텁텁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마을 어르신들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몸이 불편한 박영철 할아버지네 장 받아들이고 다리 수술한 이만수 할아버지 병원 모셔다 드리는 일이었죠. 돈을 받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영수야, 고맙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사네. 박영철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친절 뒤에 숨은 동정을요. 아내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영수를 위로하려는 마음을 말이죠.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늘 아내가 나타났죠. 젊은 시절의 아내,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수줍게 웃던 25 섹시 모습으로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7월 초순, 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데 낯선 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어요. 은색 승용차였는데 도시에서나 볼 법한 깨끗한 차였습니다.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 1명과 작업복 차림의 사람 2명이었어요. 양복 입은 사람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작업복 입은 사람들은 측량 장비처럼 보이는 기계들을 들고 있었죠. 저기 실례합니다. 이 일대 땅 주인 찾는데요. 양복 입은 남자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깔끔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사람이었어요. 제가 김영수인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 김영수 씨시군요. 군청 도시계획과에서 나왔습니다. 신분증 한번 확인 가능할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양복 남자는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들고 있던 서류와 대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영수 씨 맞으시네요. 저희가 오늘 이 일대 토지 측량을 하러 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측량이요? 무슨 측량 말입니까? 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여기 일대가 신도시 개발 예정 구역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토지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려고요. 신도시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평생 지켜온 이 땅을 제 손으로 일군 이 밭을 말이죠. 그럼 여기가 개발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은 검토 단계고 확정되려면 최소 1년은 더 걸릴 거예요. 확정되면 보상금 받으시고 이주하시게 되죠. 보상금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돈보다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측량은 얼마나 걸립니까? 오늘 하루면 될 겁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측량 기사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레이저가 나오는 기계를 삼각대에 올려놓고 여기저기 측정하며 기록했어요. 저는 밭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행정 절차려니 했습니다.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측량 기사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어요. 두 사람이 무언가를 재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장님, 이쪽 지형이 생각보다 좋은데요? 경사도 완만하고 배수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 구역이 핵심 상업지구로 들어가면 딱이겠어. 측량 기사들의 대화가 조각조각 들려왔습니다. 상업지구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왠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측량이 끝났습니다.
양복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수 씨. 혹시 나중에 연락드릴 일이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군청 도시계획과 박준혁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측량팀이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개발이 된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땅을 떠나면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문득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면 뭐해요? 어쩌면 아내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내는 떠났고 저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뒤척이다가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측량이 끝난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찾아왔고 들판은 황금빛 벼이삭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이야기는 까맣게 잊고 있었죠. 어차피 검토 단계라고 했으니 실제로 개발될 확률은 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9월 중순 평범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죠. 야, 뉴스 봤어? 우리 마을이 신도시로 확정됐대. 진짜? 그럼 우리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 거야? 몇 배는 오를 거야. 아니, 몇십 배도 가능하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신도시 확정이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서둘러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이번에 확정된 신도시 개발지구는 총 면적 2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나왔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 안에 제 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땅이 그 구역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수야, 축하한다. 자네 대박 났어. 박영철 할아버지가 제 등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수 씨 땅이 제일 좋은 자리래. 상업지구 한복판이라면서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될까? 몇 천만 원은 넘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떠들어댔습니다. 누군가는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여러 채널을 돌렸는데 모든 지역 뉴스에서 신도시 개발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마을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경우 보상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마을 어귀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제가 일하던 밭도 화면에 잡혔어요. 제 땅이 텔레비전에 나오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제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올까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아내한테도 버림받았던 제가 이제 땅 부자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서울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우리 동네 땅이 신도시로 확정됐다면서요? 그런가 보구나. 아빠 땅은 얼마나 돼요? 보상금 많이 받겠는데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땅 면적도 정확히 몰랐고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감이 안 잡혔거든요. 아빠도 잘 모르겠다. 나중에 알아보고 연락할게. 네, 알겠어요. 아빠, 이거 잘못 처리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꾼들도 많이 꼬일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게 두려웠습니다. 해가 뜨자 마을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 진심으로 축하해요. 평생 고생만 하시더니 이제 좋은 날이 오네요. 영수야, 나중에 밥 한번 사게.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도 유명해졌어. 모두가 친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농사꾼이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라는 걸요. 오전 10시쯤 또다시 낯선 차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대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명함을 내밀며 저에게 다가왔죠. 김영수 씨 맞으시죠? 저희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요. 토지 매매 상담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저희 쪽이 더 좋은 조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세보다 30%더 드릴게요. 중개업자들이 서로 경쟁하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아직 보상금도 안 나왔는데 벌써 땅을 팔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들은 하루 종일 집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문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담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평생 보던 하늘이었는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죠. 평생 흙바닥만 보고 살았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이 바뀌는 걸까요? 60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야 돈을 만지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불안했어요. 마치 제 것이 아닌 것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땅이 돈으로 바뀐다는 게 왠지 슬프게 느껴졌죠. 밤이 깊어갈 무렵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말까 망설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수 씨, 저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석 달 전 이혼하고 떠났던 아내가 전화를 한 겁니다. 당신? 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단호했던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조금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뉴스 봤어요. 영수 씨 땅이 신도시에 포함됐다면서요? 역시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전화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가 봐.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할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뻔히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땅값 상승, 그리고 아내의 전화까지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이 정말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왜 갑자기 연락했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히 알면서도 직접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 씨, 한 번만 만나요. 제발 부탁이에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나요? 같이 한번 식사해요.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화가 나야 했는데 한편으로는 아내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석 달 만에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아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마을회관이나 집 근처는 사람들 눈이 많아서 피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1시간 일찍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무슨 말을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2시 정각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가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내렸어요. 석 달 전보다 훨씬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파마를 새로 했고 화장도 했어요. 옷도 깨끗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 농사일할 때 입던 작업복 차림과는 완전히 달랐죠. 영수 씨,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왔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는 제 옆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죠. 그동안 잘 지냈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색한 질문이었어요. 석 달 전에 이혼하고 떠난 사람이 잘 지냈냐고 묻다니 말입니다. 뭐, 그냥 살았어. 농사 짓고 밥 먹고 자고. 혼자 사니까 많이 힘들었죠? 익숙해지더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말투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기, 뉴스 봤어요. 우리, 아니, 영수 씨 땅이 신도시에 포함됐다면서요? 역시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전화한 이유, 만나자고 한 이유가 바로 땅 때문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정말 축하해요. 평생 고생만 하시더니 이제 좋은 일이 생기네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축하보다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고마워. 영수 씨, 저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진짜 눈물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이 평생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투덜대기만 했죠. 정말 미안해요. 아내의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기뻤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데 무조건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영수 씨,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제 손을
아내의 부드러운 손이 감쌌어요. 석 달 전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하게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다니 무슨 소리요? 영수 씨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요. 나도, 나도 딸네 집에서 눈치 보이고 힘들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눈물도 더 많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저를 그리워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걸요. 내가 농사만 지을게. 싫다고 떠날 땐 언제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금덩이를 주니까 돌아오겠다는 거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말에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손을 떼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내한테마저 버림받았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 영수 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었어요. 농사꾼 김영수 결국 아내한테도 버림받았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살자고? 당신이 필요한 건 나, 김영수가 아니라 내가 가진 땅이잖아. 아니에요, 영수 씨. 진심이에요. 정말로. 진심이라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늦었어. 우리는 이미 끝났어. 영수 씨, 제발.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에서 최순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알아챈 듯 했어요. 영수야, 마누라 만났구나? 네. 할머니는 어떻게? 소문 다 돌았지. 마누라가 돌아오겠다고 연락했다면서? 근데 거절했구나? 할머니, 잘했어. 돈 냄새 맡고 돌아온 사람 받아주면 안 되는 거요. 영수, 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그런 너한테 그따위로 대접한 사람 다시 받아줄 필요 없어. 최순덕 할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니 힘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래, 이제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남 눈치 보지 말고 말이요. 집에 돌아와 마당에 섰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밭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죠. 그날 밤 아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 씨,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거절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의 일은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려고 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10월 초하루 가을거지를 준비하던 날이었어요. 아침 8시쯤 밭에 나가려는데 대문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번호판을 보니 서울 차량이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뒤이어 아내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이틀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눈물 흘리며 애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영수 씨, 오랜만이네요. 양복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최진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의뢰인 정미숙 씨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러 왔습니다. 집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법적 권리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최진우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였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자와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영수 씨, 이 서류 기억하십니까?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익숙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제 도장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찍었던 그 도장 말이죠. 이건 이혼 서류 아닙니까? 이혼 서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산 분할 합의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문장들이었어요. 저는 그 글자들을 읽으려고 했지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 겁니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영수 씨가 소유한 토지의 절반이 정미숙 씨 소유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땅의 절반이 아내 소유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평생 제가 일군 땅인데 어떻게 아내 것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땅은 제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 땅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토지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정미숙 씨가 35년간 농사일을 도우며 토지 관리에 기여했으니까요. 변호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정말 이러려고 왔어? 영수 씨가 거절했잖아요. 좋게 끝낼 수 있었는데 당신이 거부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틀 전 울먹이던 목소리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영수 씨, 이 서류에는 김영수 씨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내용인 줄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은 김영수 씨의 과실입니다.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무식한 제가 잘못한 거였죠. 당신이 무지해서 사인했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내 권리예요. 아내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무지하다는 말, 평생 들어온 말이었지만 아내의 입에서 나오니 더 아팠습니다. 미수가, 우리 35년을 같이 살았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35년 고생했어요.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아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제가 아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아내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이 토지의 예상 보상가는 약 30억 원입니다. 절반인 15억 원이 정미숙 씨의 몫입니다. 15억이라는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본 적도 없는 돈이었어요. 그 돈의 절반을 아내가 가져간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합의하시면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명함 하나를 더 놓고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로 제가 무지에서 도장을 찍은 서류가 인생을 또다시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자와 법률 용어투성이었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마친 제가 어떻게 이런 서류를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점심때가 됐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온종일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불도 켜지 않았어요. 밤 9시쯤 박영철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영수야, 변호사가 왔다면서?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요? 저는 할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은 것, 아내가 땅의 절반을 요구한 것, 모든 걸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쉬셨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영수야, 너도 변호사를 찾아가 봐야겠다. 변호사요? 제가 무슨 돈으로?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봐.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무식한 게 죄인가요? 서류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새벽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이 땅은 제 할아버지, 제 아버지, 그리고 제가 3대에 걸쳐 지켜온 땅입니다. 아내가 35년 함께 산 건 맞지만 이 땅까지 가져갈 권리는 없어요. 저는 싸워야 했습니다. 무식하고 무능해도 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판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돈이 없는 저로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청에 도착하니 실망스러웠습니다. 무료 상담은 매주 목요일에만 운영된다고 했어요. 오늘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이틀을 기다릴 수가 없었죠. 아내가 준 기한은 일주일 하루하루가 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인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민원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읍내에 법률사무소가 몇 군데 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꼭 쥐고 읍내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니 법률사무소 한결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앉으세요. 상담료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죠. 어떤 문제이신가요? 이혼한 아내가 제 땅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 때문인데요. 저는 가방에서 아내가 두고 간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중간중간 메모를 했습니다. 김영수 씨, 이 서류에 도장 찍을 때 내용을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글을 잘 못 읽습니다. 아내가 그냥 찍으라고 해서.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일단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고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정말로 땅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변호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그 모습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영수 씨,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첫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서류는 재산 분할 합의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생활비 정산 합의서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세요. 이 조항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생활비 채무에 대한 정산 내용입니다. 토지나 부동산 같은 재산권과는 전혀 무관해요. 변호사가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작은 글씨들이었는데 변호사가 읽어주니 이해가 됐어요. 그럼 제 땅은 안전한 겁니까? 네, 완전히 안전합니다. 이 땅은 김영수 씨의 혼인 전 재산이고 상속받은 토지입니다. 배우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이 서류를 재산 분할 합의서라고 주장했다면 그건 명백한 법률 해석 오류입니다. 아니, 의도적인 사기에 가깝죠. 사기라는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아내가 저를 속이려 했다는 뜻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비록 이길 확률은 제로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서류가 재산 분할과 무관하다는 법적 의견을 담아서요. 그러면 상대방도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문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심했습니다. 1시간 후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변호사는 내용 증명 사본을 제게 주었어요. 이걸 상대방 변호사에게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을 걸어오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김영수 씨가 평생 성실하게 사셨으니까 법도 김영수 씨 편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는 말 누군가 인정해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느껴졌죠. 1시간 전의 불안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읍내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10년 전에 끊었던 담배였지만 오늘은 한 대 피우고 싶었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죠. 폐 속으로 연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흙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땅을 성실하게 지키면 땅도 주인을 지켜준다고 하셨죠. 오늘 그 말씀이 정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저는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농사꾼이라고 무식하다고 가난하다고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아내도 그랬고 마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지켰어요. 새벽마다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을 돌봤죠. 가족을 위해, 아니 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이 오늘 저를 지켜줬어요. 공원에서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아내가 무슨 수를 쓰든 법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 벼들도 농부의 손길을 받아 자랐죠. 성실하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벼는 결실을 맺습니다.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에 도착하니 최순덕 할머니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영수야, 어디 갔다 와? 변호사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땅은 안전해요. 그래, 다행이구나. 네, 그럴 줄 알았어. 하늘이 무심하지 않은 거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와 마당에 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밭을 비추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가꾼 밭, 제 손때가 묻은 흙이었습니다. 그 흙이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죠.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거친 흙이 손바닥에서 부스러졌어요. 이 흙이 저를 키웠고 제 가족을 먹여 살렸고 그리고 오늘 저를 지켜줬습니다. 고맙다. 흙에게 인사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지켜온 이 땅이 결국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밭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죠. 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내 쪽 변호사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아마도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죠. 새벽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쉬었습니다.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막 지고 어둠이 내려올 무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일까 싶어 밖을 내다보니 아내였습니다. 혼자였어요. 변호사도 없었고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지? 대문을 열자 아내의 모습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와 함께 왔을 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영수 씨,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만 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들어오겠어? 아니요. 여기서 할게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마당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저는 놀라서 아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흙바닥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내가 질 거라고. 아무 권리도 없다고. 아내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최진우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했어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속여서 착수금 1,000만 원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는 연락도 안 받는다고 했죠. 돈도 다 날렸어요. 딸네 집도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수진이가 내가 아빠 재산 노린 거 알고 실망했어요. 눈치가 너무 보여서 못 있겠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추운 것도 아닌데 마치 한겨울 추위에 떨듯이 말이죠. 영수 씨, 나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아무 데도 없어요. 아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한때는 따뜻했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울부짖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항상 강했던 아내, 제게 큰 소리치던 아내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제 앞에 있었죠.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불쌍했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은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이 떠올랐죠. 당신은 내가 흙만 만질 때 떠났잖아.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그건 내가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할 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 평생 농사만 짓는 바보라고 했잖아.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죠. 내가 어르신들 심부름하며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할 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 쪽팔린다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했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참았던 말들이었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사귀었던 서러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도 당신은 나를 감싸주지 않았어. 오히려 같이 무시했잖아. 시골 촌놈, 무식쟁이,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어. 아내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내가 금덩이를 주니까 돌아오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말로. 진심이라고? 저는 아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미숙 씨, 그건 사랑이 아니야. 욕심이야. 당신이 필요한 건 나, 김영수가 아니라 내가 가진 땅이야. 아니에요. 영수 씨가 필요해요. 정말로. 아내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걸음 물러섰어요.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만약 신도시 개발 소식이 없었다면 당신은 연락했을까? 내가 여전히 가난한 농사꾼이었다면 돌아오고 싶다고 했을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벙긋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잖아. 당신이 왜 돌아왔는지를.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수 씨, 제발, 한 번만. 아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절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죠. 나 정말 갈 데 없어요. 영수 씨, 제발.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늦었어, 정미숙. 마지막 말을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는 제 아내였던 35년을 함께 산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선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잘한 걸까요?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받아주는 순간 제 인생은 다시 불행해질 거라는 걸요. 돈 때문에 돌아온 사람과 다시 산다는 건 결국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고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아내 눈치, 마을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사는 겁니다.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아내와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슬프기보다는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온전히 제 인생을 사는 자유 말이죠. 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신도시 한복판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햇살을 받으며 상추를 심고 있었어요. 작은 화분이었지만 제게는 여전히 소중한 밭이었습니다. 보상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총 28억 원을 받았어요.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딸 수진이와 상담해서 현명하게 처리했어요. 10억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신도시 한복판 4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평생 시골집에서 살았던 제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면 창문 너머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10억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연 3% 금리로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200만 원쯤 나왔어요. 혼자서 노후를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일부는 수진이에게 주고 일부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했어요. 아빠, 정말 기부하실 거예요?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요. 수진이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평생 도움받았던 마을 어르신들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3억을 마을회관 개축 비용으로 기부했습니다. 낡고 비좁던 마을회관이 새로 지어졌어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죠. 영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고맙다. 박영철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에 저도 울컥했어요. 평생 함께 살았던 마을, 그 마을에 작은 보답을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낯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차 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서서히 익숙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어요. 잘 가꿔진 정원과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죠.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화분 10개를 놓고 상추와 고추와 토마토를 심었어요. 밭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공간이었지만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새싹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예전처럼 허리 아프게 일할 필요는 없었지만 여전히 흙은 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집에 새 이사를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였어요. 아기를 안고 인사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온 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부부는 친절했고 아기는 귀여웠어요. 제게 손자가 있다면 저 정도 나이였을 겁니다. 며칠 후 1층 택배 보관함에서 베란다 화분용 흙을 찾으러 갔습니다. 큰 상자를 들고 나오는데 옆집 부인과 마주쳤어요. 아저씨, 이게 뭐예요? 아, 화분용 흙이요. 베란다에서 채소를 키우려고요. 평생 농사를 지어서요. 흙을 만지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서요. 멋지세요. 요즘 사람들은 다 사먹는데 직접 키우시다니요. 부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멋지다는 말,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시골에서는 농사꾼이라고 무시받았는데 여기서는 멋지다고 해주니 신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농사만 지었습니다. 이 동네 개발되기 전에는 저 땅이 다 밭이었어요. 정말요? 그럼 여기가 아저씨 땅이었어요? 네, 제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 땅이었죠. 3대에 걸쳐 지켜온 땅이었습니다. 부인은 감탄했습니다. 남편 박민준도 나와 대화에 참여했어요. 아저씨, 참 대단하세요. 땅을 그렇게 오래 지키셨다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성실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아저씨는 정말 멋지세요. 박민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무시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한다고 말해줬어요. 세상이 바뀐 건지 제가 바뀐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땅이 결국 아저씨를 지켜준 거네요. 박민준의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땅을 지켰고 땅도 저를 지켜줬습니다. 네, 흙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었죠. 묵묵히 살아온 삶이 결국 보답을 주는 법입니다. 새벽마다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정성껏 땅을 가꾸면 땅도 그만큼 돌려주더라고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희도 아저씨처럼 성실하게 살고 싶어요. 아기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고요. 박민준의 말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좋은 부부였어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노을은 시골과 달랐어요. 건물 사이로 지는 해가 아름다웠습니다. 빨갛고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64년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가난한 농사꾼으로 태어나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았어요. 무시도 많이 받았고 아내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힘든 시절이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밭에 나가 일했고 성실하게 땅을 지켰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제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요.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돈 걱정도 없었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상추를 따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쉬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가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 새벽에 같이 밭에 나가던 기억들이요. 미움은 없었어요. 그저 아득한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랬어요. 딸 수진이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죠. 수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진심으로 존경해요.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존경이라니 무슨 소리냐? 그냥 살았을 뿐이지. 아니에요. 아빠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수진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딸이 존경한다고 말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성공했을까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다가 우연히 운이 좋아 돈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땅을 속이지 않았고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자랑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것이고 저는 베란다에 나가 상추에 물을 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욕심 없이 담담하게 성실하게 말입니다. 흙은 정말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 진리를 믿고 살았고 결국 땅이 저를 지켜줬어요. 이제는 작은 화분의 흙이지만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